한번 잘라줬는데. 공부를 했으니까. 결론은. 이장 이제 위험과 수익,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여기서부터가 시험 모임입니다, 실제. 크게 이제 그 투자론은 1장이 부동산 투자의 의의고, 그죠? 2장이 위험과 수익,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투자 분석이죠.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 3장의 투자 분석에서 시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보통 뭐 60, 70%는 투자 분석 3장에서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2장 위험과 수익에서도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건데, 이 수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투자마다 위험이 수반될 게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수익만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위험도 동시에 고려한 후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익은 크게 발생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수익은 크게 예상될수록 좋은 투자이 되겠지만, 그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도 크다면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언제나 위험은 적게 보아서 좋고, 위험은 적을수록 좋고, 수익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위험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위험의 개념. 위험을 정의하자면, 위험이란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이라 뭐 예상 수익이라 같은 말이죠. 예상 수익. 이 기대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 기대 수익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나 예상 수익이 같은 말이네요. 그죠? 자, 어떤 투자는 있어, 지금. A라는 투자는 있다.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이 투자에서 수익이 몇 프로 정도가 나올지 수익을 한번 예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A라는 투자에서 뭐 1년간 도로를 수입하고 비용을 다 측정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예상해봤더니 수익이 15%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냐 마요. 근데 이 15%는 예상되는 수익이지 실제 수익이 15%가 발생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예상치란 말이에요, 예상.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익이 15%가 그대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죠?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15%라도 이게 마이너스 3%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6%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24%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예상한 수익은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수익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위험이란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 이걸 이제, 위험이라 하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변화를 해버리면 그럼 실제 발생하는 수익하고 예상된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 투자 후에 발생하는 수익하고 내가 예상했던 수익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렇게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란다 이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위험이 발생한다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상했던 수익이 차이가 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데, 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뭐야 이게? 분산이 바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질수록 분산 값도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바로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익이 변화를 해보면 실제 수익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위험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이 적어서 양호한 투자가 된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위험을 측정할 때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가 곧 위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위험을 측정한 지표가 분산, 물론 배기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기기술인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두 개의 용어를 기억해 놓고요.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데 수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같은 말인데 좀 이따 나와요.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이 바로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죠.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구해서 평균을 냅니다. 조금 이따가 또 역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서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지만 항상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중치를 구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에서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용어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평균 또는 기대 수익률하고 나오면 이거는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나오면 뭘?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이걸 기억해야 돼. 나중에 가면은 평균 분산법이라는 게 나와요. 평균 분산법. 그럼 평균이 수익을, 분산이 위험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분산법은 수익하고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기법 이런 뜻이에요. 평균 분산법은 평균이 수익을, 분산이 위험을 의미하니까 평균 분산법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위험을 뜻하고 기대 수익률이나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걸 기억하고요. 한 장 넘겨서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는 어떤 게 있느냐?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 5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딱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사업상 위험, 그리고 금융상 위험, 법적 위험, 네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5번째 유동성 위험.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왜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냐면 나중에 가면은 저기 개발론에 가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하는 게 나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그 우리 교재의 위험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도 있고 개발의 위험도 있는데 개발의 위험하고 투자의 위험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이게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개발의 위험하고 투자의 위험을 구분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개발론에 가서 어차피 개발의 위험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개발의 위험도 뭐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런 게 있는데 그 개발의 위험하고 투자의 위험이 다르니까 먼저 투자의 위험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발의 위험을 비교하면 정리가 쉽겠지, 그죠? 435쪽인가 모르겠다. 개발의 위험하는 게 몇 페이지? 올해 페이지가 달라져가지고.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맞지? 435쪽에 나와 있거든요. 개발의 위험이. 근데 이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하고 투자의 위험은 다른 거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이렇게 5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험이 바로 사업상 위험입니다. 왜 이 사업상 위험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업상 위험이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감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의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이 바로 사업상 위험인데 이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이 사업상 위험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물론 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을 다 구분하면 좋겠지만 뭐 구분할 것까지는 없어요. 시장 위험은 이제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상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근데 이제 운영 위험은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개별 투자마다 투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경비라든가 근로자의 파업, 노사 분규, 경능력 이런 것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이 있어요. 이건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거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적 위험은 부동산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지?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위치를 잘못 선정해버리면 이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수익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죠?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는 아주 악영향이 옵니다. 이렇게 입지 선정에 실패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실패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 하는데요. 중요 포인트는 이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 하고 그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계약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 사업상 위험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업상 위험에 다른 데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금융상 위험은 이거는 아까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부동산은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려간다. 부채를 늘려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었죠.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해서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죠. 그러나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채를 못 갚을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그랬어요. 그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상 위험은 곧 돈을 못 갚아서 뭐 내가 파산지경에 이런 위험을 뜻하는 거야. 근데 돈을 빌리지 않았다. 부채가 없다면 갚을 원리금이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채가 없으니까 상환할 원리금이 없죠? 원리금이 없으면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안 나타나죠. 고로 전액 지분으로 투자를 한다. 전액 지분. 지분만으로 투자를 하면 지분만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 나타날 수가 없죠.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 부채가 없이 지분만 투자하면 수익이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지렛대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뿐만 아니고 부채 없이 지분만 투자하면 상환할 원리가 없으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결국 금융상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면 금융상 위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금융상 위험은 제거가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수익이 증가하는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전액 자기 자본, 지분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금융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을 증가시키는 지렛대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렛대 효과 자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런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란다. 이게 작년에 한 문제로 그냥 나왔어요. 부채 비율을 늘림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위험을 무엇이라느냐? 금융위험.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짜리로. 그러니까 이 투자의 위험 종류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한 문제를 내니까. 법적 위험은 뭐냐? 법적 위험은 법적인 환경이 변해서 법적 환경의 변화로 손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각종 제도가 변한다거나 또는 공포성의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 등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화폐 정책이나 조세 정책, 금융 정책, 이 정책이 변한다거나 공포성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또 조세 제도가 개정돼가지고 세금이 중과세 된다거나, 지금 요즘처럼 그죠? 보유세 중과세하고 뭐 세금 때문에 미쳐있어 그죠? 돈은 못 벌어도 세금은 꼭 내라 그지? 적자가 나도 세금은 나가야 된다는 게 참 희한하더라. 이 조세 제도가 어떻게 된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제도가 개정돼가지고 세금이 중과세돼도 손실 오는 거고요. 또 규제가 강화돼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변해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금융상 위험이 아니고 이게 무슨 위험? 법적 위험이라 그지? 이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변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법적인 환경이 변화돼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의 변화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금융상 위험이란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금융상 위험은 부채를 활용했을 때 돈을 못 갚을 위험이란 말이야.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라는 거지. 이 화폐 정책이 변해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법적인 환경이 변화돼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바로 대표적인 법적 위험이다.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금융상 위험이 아니고 법적 위험에 해당한다. 이걸 기억해 놓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앞 시간에도 인플레이션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으로 했죠. 그럼 실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이미 손실이 있어야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한 만큼 손실이 온 거고요. 또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적에 대출을 해줬는데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손실이 오니까 그 손실을 어떻게든 차입적에 뜨는 게 되겠지.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변동을 요청해서 금리를 인상하겠죠? 그럼 차입적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이 바로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바로 인플레이션 위험이고, 근데 유동성 위험은요, 부동산이 금액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죠?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황금성이 약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금성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매를 할 수밖에 없어. 급매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죠? 현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그죠? 3억에 팔려고 내놨지만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고 그냥 2억 8천이라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지?
지금 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중과세 돼가지고 세금이 막 2배, 3배씩 늘어나고 이러니까 팔려고 내놓는데도 안 사잖아요. 아파트를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뭐 금액이 불과 한 달 사이에 3억 이상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에 배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부동산이 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보유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고, 그죠? 그리고 보유세를 중과세했기 때문에 서울의 금액이 뭐 아파트 한 채가 보통 몇 억까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한 채가 10억 안 넘어가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두 채 갖고 있단 말이에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보유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세금이 뭐 엄청난 10억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지금 7억짜리, 뭐 6억짜리 한 개 갖고 있어도 하나 사면 10억 다 넘어가니까 당연히 세금도 중과세 되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지? 그러니까 팔려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급매해가지고 막 가격을 3억, 4억씩 막 낮추고 해도 지금도 천하도 안 보죠, 지금. 그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10억에 팔 수 있는 걸 갑자기 그냥 뭐 세금 부담 이런 게 생기면 급하게, 그죠? 뭐 8억으로 막 가격을 일하셨겠죠? 그러면 단기에도 급매로 2억 정도 손해 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매로 해서 시장 가치에 하락이 오는 위험, 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수반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하는데요. 상당히 이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정리도 물론 나왔지만 투자의 위험을 구분하고 있어야 나중에 개발의 위험하고 비교가 되니까 위험의 종류를 좀 기억하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이렇게 5가지인데 우리가 투자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투자에 투자했을 때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총위험, 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총위험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실제. 자, 이 총위험은 이렇게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바로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니까 모든 투자자나 모든 부동산에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투자자에게 또는 모든 부동산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이니까 누구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다. 피할 수가 없고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제거도 안 돼요.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니까 이것은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어. 제거할 수 없고 분산도 시킬 수가 없다. 분산 불가능한 위험. 이런 위험을 이제 체계적 위험을 하는데 어떤 거냐? 이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 예를 들면 경기 변화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장 위험이에요. 경기가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변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불경기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만 불경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지. 나한테만 물가가 상승하고 나만 싸게 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융정책에 비해서 이자율이 상승해도 모든 투자에게 똑같이 그죠. 기준금리 자체가 상승해버리면 모든 투자에게 동일하게 이자율이 상승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위험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또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없어요. 분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분산도 시킬 수가 없고 제거가 안 되느냐. 시장상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위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다. 반대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아니고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 투자의 특성, 이 개별 투자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한다면 제거가 가능하고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피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거도 가능하고 제거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에요. 왜? 이거는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영업 경비의 변화, 영업 경비라든가 뭐 노사 봉규나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영업 경비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지금 A하고 B 두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 금액은 둘 다 똑같이 10억이란 말이에요. 투자 금액은. 근데
연간 예상되는 영업경비, 영업비용을 딱 예상해 보니까요. 투자 금액은 A도 10억, B도 10억이야. 투자 금액은. 그럼 투자 금액은 두 개가 똑같잖아요. 투자 비용은. 근데 예상되는 영업경비가 A는 연간 1억이 예상되고 B는 2억이 예상된다. 그럼 투자 금액은 동일한데 경비가 이렇게 다르게 예상되면 영업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적게 소요되는 A를 선택하면 이런 위험은 피했고, 그죠? 제거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 이거는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위험이 조직적이거나 체계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체계적 위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B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B자가 또 아닐 B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다. 이런 소리 하면 크게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시작되니까 위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쓴다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위험이 조직적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 이게 바뀌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목적이지만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수할 위험이 항상 이렇게 동사적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수한 후에 수익도 측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험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2절 나가서 수익률. 자, 수익률. 내가 투자한 돈에서 수익이 몇 %가 나는 레벨이죠.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에서 수익이 몇 %를 차지하느냐. 이 비율이겠죠. 수익률이니까 비율이니까 항상 비율은 꼭 100분율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수익이, 그제? 지금 내가 투자를 1억을 투자한다. 근데 수익이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을 1억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게? 0.2지 않습니까? 2천 나누기 1억 하면, 그제? 0.2인데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여기에 곱하기 100을 꼭 해줘야 되겠지, 그제? 그래 비율이 되는 거니까. 몇 프로? 20%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소수점 0.2는 20%하고 똑같은 겁니다. 0.2에다가 100을 곱하면 20%가 되는 거니까 20%가 소수점은 0.2, 0.2가 비율로는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몇 퍼센트 수익률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계산을 해가지고 소수점이 나왔을 때 그게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환산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수익률을 계산했더만 0.04가 나왔어. 그럼 이게 몇 프로라는 뜻이죠? 비율로? 곱하기 100을 하면 0.04에 곱하기 100을 하면 4%라는 뜻이다. 4%. 알았죠? 1억 투자해서 1년에 400만 원 수익이 예상된다. 1억에 400만 원 수익 같으면 400만 원 나누기 1억 하면 얼마고? 0.04예요. 그게 곱하기 100을 하면 4%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400만 원 수익 나면 4% 아닙니까? 그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율, 수익률, 비율을 계산하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비율이 환산되는 걸 알아놓고요. 자, 이 수익률이 수익률의 종류, 수익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요. 기대 수익률, 수익률 세 가지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되는 수익률이 말이야. 기대되는. 그럼 기대된다 이 말은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 내부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니까 수익이 아직 안 났죠? 그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예상치에 불과한 거니까 예상 수익률. 투자하기 전에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수익이니까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 사전 수익률 다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어떤 투자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은 동의어다. 이걸 기억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투자 분석 기법에 와서 내부 수익률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거예요.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투자를 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사전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을 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내가 몇 프로 수익은 보장을 해야 투자하겠다고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다.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프로 정도 수익은 나와야 투자한다 하고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자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 이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최소 몇 프로 수익은 요구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그죠?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기회비용. 그리고 또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그냥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하고, 이걸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이 상당히 동의가 많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 또 나중에 우리 감정평가로 가면은 환원이율 하는 것도 나와요. 환원이율도 요구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에요. 환원이율 상당히 이 동의어가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고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산출이 된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투자 후에 결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니까 실제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거는 투자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투자 후에 결과로 달성이 된 수익률이니까 투자 후에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산출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투자인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투자자가 여기에 딱 투자를 하고 나면서 나는 이 A 투자에서 10% 수익이 나온다면 A 투자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10%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 말하고 같죠?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 말은 10%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 안 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갑이 요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고 있는 수익이 10%는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 10% 수익은 나와야 투자하겠다. 요 10%가 바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수익률이죠. 이 10%가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이 말이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이제 나는 최소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먹었지? 그리고 이제 A 투자를 분석해 봤어. 그래서 요 투자에서 1년간 들어올 돈, 들어올 수입하고 나가야 할 비용 이런 걸 다 예상해가지고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 A 투자에서 15% 수익이 예상된다 이 말이야. 15% 수익이 예상된다. 그럼 이 15%는 실제 투자에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 투자 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예상치잖아. 그지? 아직 15% 수익이 안 나온 거죠.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지. 아직 안 나온 거지.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 예상 수익률 15%를 기대 수익률 또는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 말.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동일한 걸 모르면 괴롭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A에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더니 1년 뒤 요 A 투자에서 12%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 12%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요 12%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산출이 된 수익률이지. 투자 후 직접 발생을 했잖아. 그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달성된 수익률, 요 12%가 실현 수익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사람 한 10명 빠졌다고 이렇게 조용하나요? 오늘 오신 분은 전부 송장인가 뭐. 이때까지 온 사람들은 다 참네. 살아있는 사람이고. 왜 조용해 오늘.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게 어렵지도 않게 쉽게 쓰면 아직까지 어려운 거 안 나왔다요. 다음 주 가면 이제 어려운 게 다음 주에 투자는 다룰게 진짜 괴로운 거지 그죠? 다음 주 수업 안 나오는 사람은
설에 좀 많이 드시고 배탈 나갖고 다음 주 수업 안 오면 충격이 아주 크시겠죠, 그죠? 다음 주는. 근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다음 주 다룰 게 진짜 다 어려운 것밖에 없어. 뭐 합비 시간가지 계산이라든가요. 또 투자 분석 기법 이런 건 상당히 까다로워요. 다음 주는 진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순위라는 거고,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 이 투자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산출이 된 수익률, 투자 후에 결과로 발생한 수익률을 실행 수익률이 난단 말이야. 근데 자, 지금 갑이 나는 이 투자에서 최소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지?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10%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다 그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최소로 원하는 수익을 10%로 산정해서 요구수익률, 그지? 요구수익률 10% 체크했는데, 근데 이 투자를 딱 분석해보니까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6%밖에 예상이 안 돼요.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최소 10% 수익이 나와야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것보다 더 적다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0% 수익만 나오면 투자한다 그랬지. 근데 투자를 분석해보니까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죠? 그지? 그럼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자신이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인데 이 요구수익률과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 즉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커야 투자를 한다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더 크다면 투자를 채택하게 되고, 반대로 요구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요구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요구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자, 투자 선택 기준이 지금 먼저 딱 한 개 나왔습니다. 투자 채택 기준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요구수익률과 뭘 비교하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야 돼. 요구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하고 요구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요구수익률보다 실행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한다. 맞아 틀려? 요구수익률보다 실행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 돼. 왜 그래요? 자, 지금 요 건물에 투자를 하고자 한단 말이야. 이 건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말까를 선택하는 중이야 지금. 그럼 투자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투자하기 전이지 지금. 투자 선택 단계에서는. 그죠? 그럼 투자를 하기 전이니까 실현수익이 발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실현수익은 투자 후에 1년이 지나가지고 결과로 산출이 되는 수익률이 실현수익이에요. 근데 투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투자도 하기 전인데 실현수익이라는 게 없지. 없는 실현수익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건 논리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아직 발생도 안 한 실현수익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실현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뭘 비교하라고?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을 비교하란 말이야. 요구수익률하고 기대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기대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지. 뭐 요구수익보다 실현수익이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질문이야. 실현수익은 투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발생을 안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실현수익하고 비교해서는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야. 없는 실현수익하고 비교를 해갖고 뭐 투자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면 교도소 잡혀가야 돼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실현수익하고 뭘 비교해서는 무조건 틀린 이유가 된다고. 실현수익은 투자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현수익은. 기대수익하고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하고 기대수익이 크면 투자, 요구수익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지금 갑이 요 A라는 투자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최소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었죠? 최소로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를 요구를 했잖아. 그치? 근데 이 갑이 요구하는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 10%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 이 말이야. 요구 수익률 10%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무위험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무위험률은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딱 하고 나서요. 아무런 위험을 감수를 안 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대한 대가겠어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수익률.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률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무위험률이 뭐냐?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4%예요. 4%. 그러면 투자자가 1년간 예금 딱 해놓으면요. 1년 동안 아무런 위험을 감수를 안 해도 1년의 시간만 딱 지나면 4% 수익은 자동적으로 딱 발생했죠. 이자가 4% 딱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이 4%는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경감으로서 자동적으로 주어진 수익률이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률 또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순수이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위험률. 순수율. 이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할증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라는 뜻인데, 위험이 할증된단 말이 위험이 계속 증가해 나간다는 뜻이다. 투자자는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죠. 근데 높은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 이게 바로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 할증률은 다른 말로 위험 보상률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A라는 투자에 갑이 투자를 하고 나는데, 그죠? 지금 현재 정기금 이자율이 4%란 말이야. 그러면 갑이 A라는 투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정기 예금에 투자해도 1년에 4% 수익은 얻을 수 있죠. 그지? 근데 저 A 투자에서 4% 수익이 안 나오면 금물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정기금에 투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저 금물에서도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4%만큼 수익이 무조건 확보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험 없이도 그냥 예금 해놓으면 4%는 들어오니까 저 투자에서도 당연히 예금 했을 때 들어오는 4%만큼 수익이 나야 돼, 일단. 그리고 A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저 A 투자에서 위험이 6%가 수반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감수하고 투자를 할 때는 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수익이 더 나와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6% 정도 수익이 안 나오면 위험을 뭐하러 6%를 감수합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만큼 또 수익을 더 원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대한 대가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 두 개를 합쳐서 최소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수익률이 이렇게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A 투자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인플레가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가 예상이 돼. 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지금 인플레가 만약에 한 2% 정도가 예상된다고 가져볼까? 근데 나중에 투자 후에 실제 인플레가 2% 발생했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2% 정도 하락해버리겠죠? 그럼 10% 수익이 나와도 2%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자기가 얻는 수익은 8%밖에 안 되는 셈이지.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 요인이니까 인플레가 있을 때는 또 요만큼 수익을 더 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를 합쳐가지고 총 12%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가 예상되는 예상 인플레만큼을 요구수익에다 이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반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요구수익은 항상 예상 인플레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요구수익의 예상 인플레를 반영해주는 것을 피셔 효과라 한다. 피셔 효과. 그러니까 피셔 효과 그러면 이제 요구수익률이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 두 개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예상 인플레까지를 합친 세 개로 구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개로 구성된단 말이야. 근데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외에도 예상 인플레까지를 합쳐야 요구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구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조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4번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로 가서 자, 시장가치하고 투자가치가 어떻게 다른 거냐? 지금 이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A라는 부동산이 4억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 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4억은 실제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금액이 사학이란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 이 시장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시장 가치, 가격이나 가치는 같단 말이에요. 시장 가치라 하고요. 이거는 거래가 성사되기는 사학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야, 내 아파트를 사학에 살래? 그래, 사학에 살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거래가 성사되면서 사학이라는 가격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가격은 합의하에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서로 간에 합의가 없고서는 사학이라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성립 가능한 가격,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 가치는 뭐냐? 투자 가치는 지금 이 A라는 부동산을 갑이라는 투자자가 보니까, 갑이 볼 때는 이게 3억짜리 정도 돼 보여요. 3억짜리 정도. 근데 을이라는 투자가 보니까 A 부동산이 5억짜리 정도 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3억이나 5억이라는 가격은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아주 주관적 가격이죠. 갑은 3억짜리 정도로 보고, 을은 5억짜리로 보고, 병은 4억 2천만 원짜리를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투자자는 다 다르게 느끼는 거지. 그리고 이 A라는 부동산이 갑에게는 3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고 을에게는 5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이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또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격 이 3억이나 5억을 투자 가치라고 한다 이 말. 투자 가치. 근데 이건 투자자마다 전부 다르게 느끼는 거야. 갑은 3억짜리 정도, 을은 5억짜리 정도. 뭐 병은 4억으로, 또 뭐 정은 6억 2천만 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투자마다 전부 다르게 느끼니까 이건 매우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볼게. 지금 갑이 볼 때는 얼마짜리? 3억짜리 정도밖에 안 보여. 갑이 볼 때는, 그죠? 3억인데 4억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4억이니까. 내가 볼 때 3억짜리인데 4억 달러 간다. 사겠어, 안 사겠어? 살 이유가 없네, 가본 거지? 3억짜리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4억 달러 가면 사겠습니까, 그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산다. 그럼 갑은 뭐,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을이 볼 때는 얼마? 5억짜리를 보고 있죠. 을이 볼 때는, 야, 5억짜리 정도 돼 보이는데 4억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지? 을은 사고 자겠죠. 을은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자, 갑처럼 이렇게 잘 보자. 갑처럼 투자 가치가 3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으로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을처럼 투자 가치가 5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으로 시장 가치가 더 적고 투자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럼 투자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할 때는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뭐가 더 커야 투자를 한다고요? 적어놨네, 지금. 을처럼 투자 가치가 5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이면 투자한다. 갑처럼 시장 가치가 4억인데 투자 가치가 3억으로 투자 가치가 더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투자자가 더 커야 되잖아요. 시장 가치보다, 그지? 시장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투자를 선택할 때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자, 그럼 투자 기준이 지금 두 개 나왔다. 좀 전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뭐가 크면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크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고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채택 기준이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나중에 투자론 다 끝낼 때 딱 되면 끝부분에 가면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총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8가지 나오는데 지금 두 개는 오늘 정리했어요. 기억이 나야 돼. 요구수율과 기대수율을 비교해서는 기대수율이 더 크면 투자한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는 투자 가치만 더 크면 투자한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뒷페이지 넘겨서 빨리 넘겨봐. 297위가 298위가 뭐 거기 보충학습에 보면 핵심 정리가 보충학습에 보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찾았어요?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투자의 태도는 위험, 희모적, 위험, 희모적 또는 위험, 회피적, 위험, 회피형 다 같은 말이에요. 위험, 희모적 투자를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희모형 투자자 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위험,
선호적 투자자, 위험 선호적 투자자를 위험 추구형, 위험 추구적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중립적 투자자.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해모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이렇게 세 가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위험 선호적 투자나 위험 중립적 투자는 아주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이성적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알 필요도 없는 투자들입니다. 얘들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진 투자는 위험 해모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투자자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위험 해모적 투자자 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그냥 투자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험 선호적 투자자 또는 위험 추구적 투자자,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은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입니다. 그냥 수익을 크게 획득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기꺼이 높은 위험까지를 감수해버리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위험 애호적 투자인데 실제 이런 투자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고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만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다. 어떤 거냐? 50주에서 뛰어내리면 10억 주겠다. 10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50주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발만 뛰면 죽는다는 건 다 알죠, 그죠? 50주에서 뛰어내려서 살 가능성이 있겠어요? 빵프로죠, 빵프로, 그죠? 날개를 달지 않는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그럼 50주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다 죽는다.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죠? 그러나 10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위험이 그렇게 높은 줄 알면서도 기꺼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50주에서 10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무모한 행위인지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이면 10억 준다면 50주에서 뛰어내릴래요? 근데 지금 당장 구해올게. 지금 당장. 50정 아니고, 요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10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보자. 근데 10억 당장 내 바로 딱 끌어놓고, 뛰어내리렵니까?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거든요. 근데 이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투자는 10억이라는 높은 수익만 얻을 수 있다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위험이 높은 줄을 알면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는 무모한 행동이지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죠? 그죠? 완전히 비이성적 태도고 이 정신병자죠 뭐. 그건 아니죠, 그죠? 지 선택이니까. 근데 이런 투자는 이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위험 중립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중립 투자는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험이 뭐 높건 낮든 위험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위험이 아무리 높아도 위험하고 전혀 관계없이 위험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수익이 가장 큰 투자물을 선택하는 거야. 위험이 아무리 높더라도 수익이 제일 크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다.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얘는 또 어떤 거야? 예를 들면은 10층에서 뛰어내리면 5억 준다. 5억. 그 다음에 20층에서 뛰어내린다. 20층에서 뛰어내리면 10억 준다. 10억. 그 다음에 50층에서 뛰어내리면 30억 준다. 그럼 수익이 제일 큰 게 뭡니까? 30억 주는 게 수익이 제일 크죠? 그죠? 근데 50층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이거 50층 하지 말자. 50층. 요거 50층 하고 요걸 좀 줄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거 금액을 좀 바꿔보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죠? 4층에서 뛰어내린다. 4층에서 뛰어내리면 1억 준다. 10층에서 뛰어내리면 2억 준다. 그 다음에 50층에서 뛰어내리면 30억 준다. 수익이 뭐가 큽니까? 30억 정도 수익이 제일 크죠? 근데 50층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죠. 살아날 확률이 없잖아, 그냥. 위험이 굉장히 높죠? 위험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만 수익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은 그냥 그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수익이 제일 큰 거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무모한 행동이죠, 그죠? 이거는 완전 무대포식이죠.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막 그냥 하여튼 제일 큰 것만을 선택하는 거죠, 수익이 제일 큰 것만. 그러니까 위험은 관계없이 수익이 가장 큰 것만을 고려하는 이런 투자니까 이것도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바로 위험 해모적, 위험 회피형 투자인데요. 위험을 해모한다, 위험을 회피한다 그 말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그러니까 위험을 해모한다, 회피한다, 기피한다. 다 같은 말인데 위험을 기피하고 회피한다는 말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다 꺼리죠. 그죠? 근데 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가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고 해서 즉 위험을
해모한다고 해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는 어떤 투자냐? 위험 회피형, 위험 해모적 투자는 수익이 동일하게 예상되는 투자니 여러 개가 있다. 수익이 똑같이 예상되는 투자니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위험 회피형이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지금 A하고 B, C 세 개의 투자는 있어요. 그런데 예상되는 수익을 딱 측정해 보니까 A든 B든 C든 전부 10%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럼 수익은 전부 동일하게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소할 위험을 측정해 보니까 A 투자에서는 위험이 4% 정도가 수반돼 있고 B 투자는 위험이 8%, C 투자는 위험이 15%가 수반돼 있어요. 자, 수익이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10%가 예상된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거, 이 위험이 제일 적은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지. 그죠? 이런 투자자의 태도는 뭐란다? 위험 해모적,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위험 해모적 투자자라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게 아니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위험이 0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걸. 근데 이 지금 위험 해모적 투자자도 그죠?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4%까지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4% 위험이 수반돼서 이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지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수익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해모적 투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안 돼요. 5번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로 가서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수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그래서 요구 수익도 증가해가지고 이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쇄관계는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지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클 수밖에 없죠. 내가 감수하는 위험이 큰데 거기에 대한 더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험을 아무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당연히 큰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게 되어 있죠. 이 위험하고 수익이 항상 비례하는 것을 상쇄관계라고 하는데 이 위험이 그지 피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위험도 있었죠. 아까 위험이 시장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개별 투자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할 수가 있다면 이거는 위험을 피해가고 감수를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는 거야. 근데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이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고 제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거는 투자가 모두 감수할 수밖에 없죠. 네? 아, 진짜 오늘 힘드네.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높은 위험을 감수했으면 그만큼 더 큰 보상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도 커져서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한다고 할 때 이 위험은 무슨 위험을 뜻하느냐? 체계적 위험을 뜻한다 이 말이야.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는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해버리면 되니까 수익이 증가하지 않아요.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그건 전부 감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높은 위험을 감수한 만큼 더 큰 보상을 원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는데 이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상쇄관계란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 걸 뜻해요.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는다. 고로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맞아 틀려?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무슨 위험하고
체계적 위험하고만 수익이 비례하지 비체계적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지 않아요. 이렇게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 그걸 상쇄 관계란다. 거기까지 기억해 놓고 6번에 위험 처리 방법하고 관리 방법부터 시작합시다. 수고했습니다.